살다 보면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한 번쯤은 옵니다. 아무 계산 없이 이 사람만큼은 괜찮겠지 싶어서 내 속사정, 집안 이야기까지 조심 없이 꺼내놓았던 적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땐 그게 정이었고, 그땐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가 웃음 섞인 술안주가 되어 있었다는 걸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불은 껐는데 머릿속은 더 또렷해지고 괜히 이 말, 저 말이 떠오르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구나. 혼자서 몇 번이고 스스로를 탓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솔직하면 통한다. 진심은 언젠가 알아준다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는 내 진심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걸 조금 늦게 배웠을 뿐이죠. 오히려 내 속을 너무 투명하게 다 보여주면 상대는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만만한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솔직한 게 늘 좋은 선택은 아니더군요. 어떤 솔직함은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한 채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요.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도 유독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접받지 않는 그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삶에 아픔이 없었을까요? 속 썩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인생을 겪으면서 하나를 분명히 배운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나를 지키는 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선 조금은 품격 있는 거리두기. 어쩌면 조심스러운 연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에게나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이야기. 철저히 감추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입혀둔 어른의 갑옷 같은 겁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에, 내 입 때문에 후회하며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착한 사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접받는 어른들이 끝까지 숨기는 것, 그리고 꼭 보여주는 것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절이나 동창회처럼 오랜만에 얼굴 보는 자리에서 꼭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생깁니다.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선을 넘는 말을 툭 던질 때 말이죠.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상했네. 자식 취직은 아직이야? 굳이 안 해도 될 말인데 이상하게 꼭 그런 말은 사람 많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속으로는 왜 저런 말을 하지?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만 겉으로는 애써 웃으며 말하죠.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요, 입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얼굴은 이미 다 말해버립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가에 힘이 들어가고 웃음이 어색해진 걸 본인도 느낄 때가 있죠.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꾹 참고 넘겼을 뿐인데 상대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농담인데 왜 정색을 해? 사람이 너무 예민하다.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무례했던 그 사람보다 그 순간 당황해서 얼굴이 굳어버린 내 모습이 더 마음에 남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걸. 이불을 걷어차 보신 분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내 말보다 내 얼굴을 더 믿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아주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정확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통을 연구했던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어는 이런 결과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 전달되는 영향 중 말의 내용은 고작 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과 표정과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했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 있는데 괜찮아요라고 말해봤자 목소리가 떨리고 표정이 굳어 있으면 상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느끼죠. 아, 화났네. 근데 참고 있네. 내가 이겼구나. 반대로 말은 짧아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고 목소리가 차분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움찔합니다. 이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사람 사이의 힘은 말솜씨가 아니라 감정을 얼마나 드러내지 않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공 있는 어른들은 기쁜 일에도 과하게 드러내지 않고 화가 나도 쉽게 얼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무덤덤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죠. 내 감정의 주인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얼굴을 포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패를 읽히지 않는 얼굴이죠. 사람 관계에서도 이 포커페이스는 아주 우아한 갑옷이 됩니다. 상대가 비꼬았을 때 내가 얼굴을 붉히면 그 사람은 확신을 얻습니다. 아, 먹혔구나. 하지만 아무 반응 없이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상황은 바뀝니다. 상대가 먼저 불안해집니다. 왜 반응이 없지? 내가 실수했나? 모호함은 때로는 말보다 강한 방패가 됩니다. 인간 본성을 날카롭게 꿰뚫어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친 손가락을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마라. 사람들은 그곳을 공격하고 싶어 한다. 차갑지만 살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나 이런 말 들으면 상처받아. 나는 화를 못 참아. 나는 눈물이 많아. 이런 말들은 솔직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약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 기억해두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꺼내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감정 없이 살겠습니까? 화나면 화가 나는 거고 슬프면 울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아무에게나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너무 귀합니다. 아무나 들락날락하게 둘 이유가 없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듯 표정에도 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허락한 사람에게만 열어줘도 충분합니다. 밖에서 누가 떠들어도 표정이라는 커튼을 치고 있으면 내 마음은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연기 중이다. 내 얼굴은 평온하다. 그 작은 태도가 여러분을 훨씬 단단한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표정으로 나를 지키는 법을 알았다면 다음은 입을 지키는 법입니다. 말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대화가 한창 오가다가 갑자기 말이 뚝 끊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괜히 공기가 가라앉고 서로 말이 없어진 채 몇 초가 흐르죠.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립니다. 아,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거나 굳이 안 해도 될 걱정을 술술 늘어놓게 됩니다. 그 침묵을 내 말로 채우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괜히 허둥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상대방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마 대부분 말없이 팔짱을 끼고 있거나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또 내가 혼자 다 떠들었네. 괜히 내 속을 다 보여줬구나. 이건 말을 많이 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짧은 침묵 앞에서 내가 먼저 무너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쪽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연구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협상 전문가들은 이걸 침묵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가 말을 던졌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 딱 몇 초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실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침묵을 지킨 쪽이 항상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뇌는 대화 중에 침묵을 본능적으로 불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거절인가? 화가 난 건가? 내가 실수했나? 이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먼저 흔들리는 쪽은 말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조건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스스로 양보하고 스스로 패를 더 내놓게 되는 거죠. 반대로 침묵을 못 견디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아, 사실 제가 좀 급해서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 한마디로 내 상황과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말이 많다는 건 정보가 새고 있다는 뜻이고 침묵은 그 자체로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없이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침묵의 기술은 꼭 필요해집니다. 누군가 무례한 질문을 던지거나 곤란한 부탁을 할 때 당황해서 변명부터 하지 마세요. 그냥 입을 다물고 차분한 눈빛으로 몇 초만 바라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는 스스로 흔들립니다. 내 말이 지나쳤나? 거절하시는 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지? 이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을 안개 속에 숨기는 겁니다. 생각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저 어른은 속을 알 수가 없어.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존중이 함께 담깁니다. 말을 줄이면 실수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무게가 생깁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해서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해서 후회한 적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후회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렸을 때 생깁니다. 말은 입 안에 있을 때는 내 것이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를 지배합니다. 그 말 때문에 설명해야 하고, 그 말 때문에 책임져야 하고, 그 말 때문에 오해를 풀러다녀야 합니다. 반면 말하지 않은 생각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무도 훔쳐갈 수 없고 아무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정보를 얻고 강해지고 말하는 사람은 정보를 내주며 약해집니다. 나이 들어 존중받는다는 건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침묵할 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동안 모임에서 분위기 살리느라 말 잇느라 많이 애쓰셨죠?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침묵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두세요. 그렇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말을 줄이면 상대가 더 말하게 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관심을 얻고 싶어서 스스로 속을 꺼내놓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말하지 않는 여유, 그 고요함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표정과 생각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질투하는 것, 재능을 숨기는 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낮추는 사람이 끝내 살아남는 이유,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이상하게 모임에서는 인심을 못 얻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 익숙하시죠? 친구들끼리 모여 건강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슬쩍 민간요법을 꺼냅니다. 야, 무릎 아픈 데는 고양이 뼈가루가 최고래.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 순정 씨가
정색을 하고 끼어듭니다. 에이, 그건 근거 없는 말이야. 요즘 의학 저널에 보면 관절엔 이런 성분이 좋다고 다 나와. 괜히 그런 거 먹다간 간만 상해. 순정 씨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죠. 친구 걱정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순간 분위기가 어땠나요? 순식간에 공기가 싸해집니다. 말 꺼낸 친구는 얼굴이 빨개지고 주변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던지죠. 아유, 척척박사 나셨네. 너 혼자 잘나서 좋겠다. 순정 씨는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나? 친구 몸 상할까봐 바른 말 해준 건데.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보다 내 체면을 지켜주는 말에 더 마음이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더 단단해지고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 드는 느낌이 들면 고마움보다 먼저 방어가 올라옵니다. 우릴 무시하나? 급이 다르다 이 말인가? 이런 오해가 생기기 쉽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난 체를 한 적이 없어도 어느 순간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거나 은근히 밀려나는 일이 생깁니다. 재능을 드러내는 순간 동경이 아니라 경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든 비슷하게 나타나는 심리예요. 서양에서는 이를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양귀비 밭에서 혼자 유난히 키가 크면 먼저 잘려나간다는 뜻이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돋보이는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칭찬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와 불편함이 함께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흔들리면 마음 한구석에서 거부하는 감정이 슬쩍 고개를 듭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열등감이 나를 방어하려는 본능적인 작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 속에서 안전하게 오래 가려면 내 재능을 100%다 꺼내기보다 조금은 덮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완벽함은 멋있지만 완벽함은 동시에 표적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진짜 고수는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보 연기를 할 줄 압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보여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다시 동창회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친구가 고양이 뼈가루 얘기를 할 때 현명한 어른은 정색하지 않습니다. 대신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돌리죠. 어유 그래? 난 그런 건 하나도 몰랐네. 너는 참 이것저것 잘 알아. 근데 요즘 병원에서도 좋은 방법 많다던데 그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자.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체면이 서니까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방향은 바뀝니다. 그래, 병원도 한번 가봐야지. 이게 바로 지고 이기는 기술입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 사람이 멀어지고 내가 조금 어수룩해 보이면 사람이 다가옵니다. 빈틈은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신호니까요. 동양 철학에는 이걸 아주 멋진 말로 정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광동진. 빛을 부드럽게 감추고 세상의 티끌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뜻이죠. 너무 강한 불빛은 눈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재능이 남을 찌르지 않도록 겸손으로 한 겹 덮어 빛을 은은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을 얻는 건 옳고 그름을 칼같이 가르는 능력보다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품는 힘일 때가 많습니다. 깊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듯 깊은 사람 돈을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왕년의 말이야. 내가 이 분야 전문가야. 이렇게 힘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걸 견뎌왔는지 세월이 다 말해줍니다. 굳이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끔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보세요. 어휴, 요즘은 자꾸 깜빡하네.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좀 알려줘. 그 순간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완벽한 사람 옆에서는 긴장하지만 조금 허술한 사람 옆에서는 마음이 풀리거든요. 똑똑한 척은 사람을 굳게 만들고 바보 연기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덜 똑똑해 보이더라도 조금 더 편안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자, 재능까지 숨길 줄 알게 됐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민감한 주제, 바로 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는데 이 돈 냄새를 어떻게 숨겨야 사람이 멀어지지 않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돈 이야기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꼭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 이야기를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한 김상수 회장 같은 분입니다. 이번에 사위가 강남에 아파트를 해줬는데 세금이 몇 억이야. 아주 머리가 아파. 요즘 주식이 너무 올라서 돈 쓸 데가 없어. 처음 한두 번은 사람들도 웃으며 말합니다. 와, 대단하네. 형님 덕분에 잘 먹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슬슬 바뀝니다. 고마움보다는 묘한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지 돈 많다고 은근히 재는 건가? 우릴 좀 내려다보는 느낌인데? 김상수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때부터 말이 바뀝니다. 돈은 많아도 정이 없어. 같이 있으면 자꾸 비교하게 돼.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돈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형님, 잠깐만 도와주세요. 진짜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데요. 좋은 인연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인연이 하나둘 붙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나 돈 없어 죽겠다. 요즘 너무 힘들다 이야기만 하는 박민자 여사 같은 분도 계시죠. 처음엔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대신 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되면 사람들은 슬슬 발길을 줄입니다. 또 그 이야기겠지. 혹시 나한테 손 벌리진 않을까? 결국 박민자 여사는 사람이 떠난 걸 돈 없는 서름으로 여기고 주변 사람들은 궁상맞다고 느끼며 멀어집니다. 돈이 많다고 드러내면 질투가 생기고 돈이 없다고 드러내면 무시가 생깁니다. 돈 냄새는 좋든 싫든 풍기는 순간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큰 불만 없이 살아왔어도 옆 사람이 더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 비교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그래서 내가 돈 자랑을 하면 상대방 마음속에서는 말없이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거리두기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돈 없어 죽겠다고 말하면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합니다. 그래도 내가 낫네. 이건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드러내는 순간 질투나 경멸 둘 중 하나를 깨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모호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요즘 살림은 좀 어때? 연금은 얼마나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도 그저 다 비슷비슷하지. 돈이 없어도 굶지는 않아. 걱정 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괜한 파장을 미리 막는 지혜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 보이게 살아야 사람이 덜 꼬이고 돈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야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가장 먼저 피합니다. 경제력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순간 사람들은 함부로 기대지도 못하고 함부로 무시하지도 못합니다. 그 애매한 거리감이 오히려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자극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질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질투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투가 생길 자리를 애초에 만들지 않습니다. 돈은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을 가십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티나지 않게 필요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구두쇠처럼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멋있는 어른은 티 안 나게 베풉니다. 밥값을 낼 때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얻어먹은 게 생각나서, 오늘 기분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내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그걸 오래 기억합니다. 액수는 잊어도 그 태도는 남습니다. 얼마를 가졌는지는 숨기고 어떤 마음인지는 보여주는 것, 그게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얻는 어른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표정도 숨기고 생각도 숨기고 재능도 숨기고 돈까지 숨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이것만큼은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입 밖에 내는 순간 여러분의 약점은 영원히 붙잡히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모처럼 모인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엔 다들 웃으며 말하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대. 손주가 말을 시작했어.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술잔이 한두 잔 돌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아휴, 말도 마.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해. 우리 영감은 나이 먹더니 더 예민해져서 아주 지긋지긋해. 최민정 여사도 그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 모임에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냈죠. 그 순간엔 사람들이 내 편 같아 보입니다. 어머, 너가 고생이 많다. 며느리가 너무하네. 고개를 끄덕여주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꽉 막혔던 속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고 눈물도 찔끔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내가 꺼낸 그 말들이 내 입을 떠나는 순간 사람들 입을 타고 다른 모습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하냐 취급한데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구박한다더라. 알고 보니 최 여사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며느리가 안 가는 거래. 위로는 사라지고 내 이야기는 남들의 심심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은 돌고 돌아 가족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어머니, 동네방네 제 욕하고 다니셨어요? 그 한마디의 관계는 금이 가고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습니다. 위로받고 싶어 꺼낸 말이 내 가족의 가슴에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내 아픔을 끝까지 안고 가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요. 사람들은 왜 남의 불행과 흉을 그렇게 잘 기억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더 강하게 뇌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10번의 자랑보다 한 번의 흉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아들이 잘 산다는 말은 흘려듣지만 아들이 용돈을 안 준다는 말은 꼬리표가 됩니다. 그 꼬리표는 생각보다 오래 붙어 다닙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며 은근히 마음속에서 이런 안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낫네. 이게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그냥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우리 집안의 약점을 말하는 순간 나는 나 스스로 아주 좋은 먹잇감을 내놓는 셈이 됩니다. 속이 터질 것 같을 때, 누군가 붙잡고 다 털어놓고 싶을 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입을 한 번 더 붙잡아야 합니다. 가족 이야기는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배우자 흉을 보면 사람들은 그 배우자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고른 것도 본인이겠지. 자식이 저런 것도 부모 닮아서겠지. 이런 말은 소리 없이 나를 깎아내립니다.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가정사를 바깥에 두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거지. 큰일 없어. 그 짧은 말이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켜줍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고통을 꺼내놓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고통을 안아주기보다 구경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고통을 전시할수록 사람은 약해 보이고 약해 보일수록 존중은 줄어듭니다. 집안의 얼룩은 집안에서 씻어 조용히 개켜두면 됩니다. 밖에 걸어둘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튼튼해야 합니다. 그 울타리를 내 손으로 허물지 마세요.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말 안 하면 병이 될 것 같은 그 심정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그 순간은 시원해도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사람의 입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차라리 말을 옮기지 않는 대상에게 털어놓으세요.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마음속으로 꺼내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세요. 별일 없어. 다 잘 지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견뎌온 사람의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어른의 무게를 느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숨기고 감추고 연기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표정도 숨기고 생각도 숨기고 재능도 숨기고 돈도 숨기고 심지어 가족 이야기까지 조심하자고 했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평생 가면만 쓰고 살면 내 편은 도대체 누가 남지? 너무 삭막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벽을 높이 쌓으면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지면 집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나를 지키는 방패를 들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향기를 내뿜어야 할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숨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따뜻하게 드러나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돈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말로 하는 속마음도 아닙니다.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되는 것,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밥 한 끼 먹으러 식당에 들어간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65세 김태수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줌마, 물은 왜 안 나와? 주문은 언제 받아요? 종업원이 조금 늦으면 인상이 확 굳습니다. 손님 왔는데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되나? 사장 나오라 그래. 종업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고 주변 손님들은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태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냈으면 대접받아야지. 큰 소리 쳐야 얕잡아 안 보지. 반면 65세 박철민님은 정반대입니다.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물을 조금 흘려도 휴지로 쓱 닦으며 웃습니다. 괜찮아요. 바쁘면 그럴 수 있죠. 안 다쳤으면 됐어요. 식사가 끝나면 조용히 그릇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눈을 맞추며 말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더 자주 밥을 먹고 싶으신가요? 신기하게도 태수님은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교양이 없어. 같이 있으면 불편해. 반대로 철미님 같은 사람은 크게 가진 게 없어도 사람들이 곁에 남습니다. 저분은 참 점잖아. 진짜 어른 같아. 왜 그럴까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 반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처세죠. 하지만 약자 앞에서의 태도는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도덕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뽑고 사람을 평가하는 세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쓰입니다. 어떤 CEO는 면접을 식당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봅니다. 나에게는 공손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가? 이 기준의 정확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식당에서는 자연스럽게 작은 권력이 생깁니다. 손님은 돈을 내는 쪽이고 종업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죠. 사람은 권력을 쥐는 순간 본성이 슬쩍 드러납니다. 그 권력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힘이 있어도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면의 자존감이 아주 단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 곁에서 이상하리만큼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약해져도 함부로 하지 않겠구나. 그 신뢰가 사람을 붙잡습니다. 비싼 옷, 좋은 차, 명품 시계가 품격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저 겉모습입니다. 진짜 품격은 누구를 대할 때나 태도가 변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대접받고 싶어집니다.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낸 돈이 얼만데? 그 마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접받으려 할수록 대접은 멀어집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낮출 때 사람들은 나를 더 높이 봅니다. 경비원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건네는 분,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눈 맞춰 말하는 분. 이런 모습은 절대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접하기 어려운 여유와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진짜 내 편은 권력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따뜻하게 대해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죠. 약속 날짜를 착각하기도 하고 며느리 생일을 깜빡하기도 하고 듣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태도에서 생깁니다. 여기 두 어르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68세 김필성님은 가족 모임, 식당 예약 날짜를 잘못 잡았습니다. 식당 앞에서 가족들이 멈춰서자 당황한 필성님은 갑자기 얼굴이 굳습니다. 아니, 이 식당이 예약을 잘못 받은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처리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식당 직원에게 화가 쏟아집니다. 자식들은 속으로 압니다. 아버지가 착각하신걸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식사는 시작도 못한 채 마음만 상합니다. 필성님은 권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 순간 가족 마음속의 존경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반면 박미자님은 다릅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는 날 기차표 시간을 잘못 예매했습니다. 역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았죠. 잠시 멍해진 미자 여사님은 이내 웃음을 터뜨립니다. 푸하, 내가 이제 진짜 할매가 됐나 보다. 돋보기 끼고도 시간을 잘못 봤네. 그리고 바로 말합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대신 내가 역 앞 맛집에서 거하게 쏠게. 다음 기차 타고 가자. 그 말 한마디에 친구들 얼굴이 풀립니다.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덕분에 맛있는 거 먹겠네. 그 실수는 짜증이 아니라 웃음 섞인 추억이 됩니다. 같은 실수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느냐, 끝까지 붙들고 있었느냐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른은 실수하면 안 된다. 나이 들면 더 완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조금 빈틈 있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낍니다.
실험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보다 실수 하나를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 숨이 막히지만 실수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도 나랑 같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사람 사이의 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깔끔하게 인정할 때만 이 매력은 살아납니다. 실수하고도 남 탓을 하면 여유가 아니라 초라함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패배처럼 느끼십니다. 특히 자식이나 아랫사람 앞에서는 더 어렵죠. 그래서 꼭 이런 말이 붙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말을 헷갈리게 해서 상황이 좀 그랬어. 하지만 사과 뒤에 붙는 때문에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건 방어입니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결국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거네. 진짜 품격 있는 사과는 짧습니다. 내가 착각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은 비굴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은 완벽한 어른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웃으며 물러설 줄 아는 어른입니다. 고집은 선택입니다. 동양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리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실수를 덮으려다 변명을 하고 변명을 덮으려다 화를 내고 그 화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허허, 내가 틀렸네.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 말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이 들매 미덕은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미안해와 고마워는 함께 써야 빛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 두 마디가 함께 나오면 관계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사과는 관계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여러분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그 여유 있는 태도가 여러분을 고집센 어른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어른으로 만듭니다. 자, 우리는 숨겨야 할 5가지와 보여줘야 할 2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표정, 생각, 재능, 돈, 약점, 그리고 인격과 여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여러분 가슴에 남을 마지막 인사를 전할 차례입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을 그 마무리, 이제 함께 해볼까요? 삶의 지혜란 감춰야 할 것은 묵묵히 덮어두고 보여줘야 할 것은 아낌없이 나누는 그 균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솔직해야 한다는 말만 믿고 살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은 뒤로 미뤄두고 살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표정과 말을 아끼는 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함부로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약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실수를 인정하는 건 비굴함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강함입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부드러운 알맹이를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괜히 밤잠 설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떠날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떠나고 남을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없이 곁에 남습니다. 남은 인생은 남을 이해시키는 데 쓰지 말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아낌없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은 더 가볍게, 조금은 더 자유롭게 만드는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품격 있는 나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